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2일 13번째 월간 네이버스 라이브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터 강미정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월간 네이버스는 기존의 내용 구성과 살짝 다릅니다. 네, 월간 네이버스 첫 회부터 그리고 12회까지 매월 하나의 네이버스 기능을 깊이 있게 알리는 데 집중했었다면 오늘은 네이버스 사용자분들을 모시고 각자의 현업 이야기와 네이버스 활용기를 들어보는 엑스퍼트 살롱을 준비했습니다. 엑스퍼트 살롱 첫 번째 주제로는 바로 마케터인데요. 마케터 분들의 현업 이야기를 오늘 2시간 동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마케터 4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잉 주식회사 대표이시자 마케터인 오동결님, 디딤365 마케터 이용환님, 포커스 미디어 마케터 강슬기님, 그리고 저의 직장 동료인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터 김상희님이십니다. 네, 오늘 지금 줌 화면에서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발표자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마케터의 현업 이야기라는 주제인 만큼 다른 회사 마케터들의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B2B, B2C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듣고 싶다. 아니면 다른 회사의 네이버스 활용법들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같이 2시간 알차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잉 주식회사 대표이자 마케터인 오동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길님은 매체사 관점으로 실패하는 마케팅의 특징과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네이버웍스로 업무 체계를 만든 노하우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잉주식회사 대표 오동길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마케팅 매체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봤었을 때 어떤 게 이제 좀 실패한 마케팅인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저희 매체가 어떠한 매체인지, 그리고 어떤 게 실패한 마케팅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네이버웍스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마무리로는 네이버웍스와 보잉에서 어울리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 것 같은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보잉 매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리워드 앱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는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광고주 혹은 마케터가 제공한 광고 문구를 시청자들이 따라 읽습니다. 이때 80% 이상 음성 일치를 보였을 때 해당되는 리워드를 가져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잉 매체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여성분들이 80% 이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광고 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TR 비율이 타 매체보다 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광고 문구의 예시로서는 이제 중소기업 마케터 분들은 자사의 이제 브랜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 대해서 편익이나 속성을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기업이나 일부 브랜딩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문구로 브랜딩 혹은 광고 문구를 그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었던 사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매체사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실패한 마케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매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들은 광고 문구를 듣고 바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 이런 사이트 등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봤었을 때 이제 광고 문구를 읽고 '아, 나 저 제품을 좀 더 구매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연결된 사이트가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뷰도 없고 평점도 없고 사용자 후기도 없었던 상태이고, 2번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평점도 높고 리뷰도 있어서 이미 구매가 좀 더 이루어졌던 상품이다. 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큰 마트에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직접 이제 물건을 만져보거나 재질을 만져보거나 비교해 보거나 딱딱한지 보거나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평점이 낮은지 높은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 등을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매체는 이제 보잉 매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SNS나 뭐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인제 소비자들이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에서는 이제 후기나 별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제품으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깐 저희 매체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게 이제 고인 같은 경우에 "로어스가 잘 나오나요?"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희나 아니면 다른 매체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매 사이트로 전환까지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구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로 전환이 되게 하는 거는 정말 마케터분들의 재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랜딩 페이지에서 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케터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제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노출이나 도달을 해서 자사의 뭐 유입,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지만 이런 저희 같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제 플레이 스토어 여러 가지 스토어에서도 이제 구매 후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질 좋은 제품 그리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제품도 당연히 좋지만 인제 최소 인제 강점이라도 이제 좀 어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터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최소한으로 이런 "구매 전환 페이지를 잘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상단의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대형마트 사례로 들어갔었을 때 각자 파는 게 하드웨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인제 뭐 저희가 옷걸이로 예시를 들었었을 때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기보다는 뭐 싸고 좋은 거, 색깔이 좋은 거 아니면 나에게 맞는 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옷걸이가 인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인제 옷걸이에 대해서 브랜드명을 기입하기보다는 '아 나 그냥 옷걸이를 구매하고 싶은데.' 해서 옷걸이를 많이 검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상단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구매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상단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옷걸이에 대해서 뭐 배너 광고나 이런 AD 광고를 돌렸을 때 유저들은 그 특정한 브랜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로는 인제 어떤 그 업계 2위에서 이런 그 자동차에서 뭐 음악을 전환해 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업계 1위 사장님 말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물건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업계 3 위나 업계 5 위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인플루언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 모델명을 구입하기보다는 '아 그런 기계가 있다고 구매를 하고 싶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네. 이거네. 이건데 구매도 많고 평점도 높네. 그럼 나 이 물건을 구매해야지.' 해서 업계 3위 이하에서 인제 인플루언서 광고를 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단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탈모 샴푸나 무선 충전기를 판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먼저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상단 노출에서 인제 가장 위에 있는 게 다 상단 노출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관련 검색어가 26만 개가 있고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검색어가 100만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키워드를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남성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8천 개밖에 없고 고속 무선 충전기는 40만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뜻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성은 작아지겠지만 최소 인제 키워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점을 부각하고 싶은지는 전체적인 시장성 그리고 경쟁사를 비교해서 그 자사에 맞는 물건에 대해서 키워드를 먼저 좀 더 잘 정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보잉이 네이버 웍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보잉 같은 경우에는 웍스에는 게시판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보잉의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는 현재 한 18 개월 정도 된 기업인데 인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부족하고 인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현장 실습생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장 실습생 특성상 근무 기간이 3 개월에서 인제 6 개월로 되게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력직보다는 신입 직원들이 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먼저 게시판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 그리고 완료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진행 중 게시판에서는 현재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자별로 계속 기입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완료 게시판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진행 중인 게시판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하고, 이제 완료 게시판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회고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 이러한 가설을 세웠었는데 가설과 맞지 않았다." 해서 보완점도 남기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인수인계 목적으로 새로운 직원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는지 확인을 해 봐라라고 하면은 교육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기도 하고, 꼭 인수인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소규모인데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타 부서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웍스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업무 전달 게시판이에요. 업무 전달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제 각 팀원별로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완료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서는 인제 뭐 타 팀원에게 업무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일 좀 해 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대표다 보니까 보통 "이런 피드백 좀 해 주세요. 이런 결정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행 중일 때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타 팀원들도 제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바쁘다 보니까 업무가 밀려 있었을 때 "왜 그 오동길 씨는 계속 피드백을 안 주지?"라고 하진 않고 '아 현재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업무가 완료되었으면 완료 게시판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선 게시판을 작성하고 후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개개인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웍스에서 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 30대 전후로 있는데, 인제 그 다른 SNS를 쓰기보다 웍스에서 그 메시지만 이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웍스에서 저희가 9시 시부터 6시 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6시 이후로는 다 알람을 차단시켜 놓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침에 다시 어떤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로 퇴근했었을 때는 그냥 웍스 알람을 다 차단해 놓으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업무 전달을 드릴 수가 있고 아침 9시가 되면은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서 저희 보잉과 웍스가 어떤 기업이 어울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최근에 저희의 인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좀 더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보잉에서 "나 소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인싸 술집은 전통주 페어링이 유행이잖아. 자주 가던 가게에서 소주 없냐고 하도 요청해서 서해 바다인가 뭔 종류 소주였는데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먹어 봤는데 엄청 맛있더라. 가격 싸고 6천 원이었음. 소주의 장점인 개운함은 부각하고 단점인 쓴 끝맛과 공업용 알코올 냄새 딱 두 가지 잡았더라. 마트에서 보이면 한번 사 먹어 봐봐." 라는 게 인제 이것은 바이럴 광고의 문구였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직접 따라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카피라이터에 자신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제품의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보잉의 매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개념에서는 네, 저희가 인제 뭐 외워서만 답장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트래픽 목적이나 기억력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주관적으로 웍스가 어떤 기업인가 어울리는가는 생각해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업무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그 업무 툴마다 UI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새로운 분들도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 해서 신생 회사들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이 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대표이시자 마케터인 오동길 님의 마케터의 현업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네. 사전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질문만 선별해 가지고 여쭙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월간 네이버 사회를 맡고 있는 저도 마케터로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잠재 고객과 체리 피커를 구분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오동길 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재 고객과 체리 피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잠재 고객은 언제든지 이제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고, 체리 피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별한 이벤트를 했었을 때 좀 더 프로모션가만 구입하고 이제 이탈해 버리는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생각으로는 잠재 고객과 체리 피커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없지가 않나, 이게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 마케터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따라 말하면은 돈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했었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은 1분 만에 읽고 3,000원씩 주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펼쳤어요. 근데 저희가 출금해야 되는 금액이 만 원이 돼야 되다 보니까 3,000원을 이제 받고 바로 이탈해 버릴 수가 없고 최소한 7,000원을 더 채워야만 이제 나갈 수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리 피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적으로 전략을 잘 좀 더 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에서는 저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원 플 원 상품만 구매하고 이탈해 버리는 게 저는 체리 피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당연히 편의점 측에서도 원 플 원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마진 단가 이런 걸 다 측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플 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다른 물건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체리 피커를 어떻게 보다는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서 뭐 가격적인 전략으로서 잘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소비자고 인제 제품의 품질이 좋거나 가격이 낮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품을 구매할 테니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잠재 고객과 체리 피커를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마케터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또 마케팅 활동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인제 웍스를 처음에 이용했었을 때 웍스에서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었을 때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타 업무 툴을 사용하다가 웍스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이제 처음에는 공짜니까 당연히 사용을 해 보자라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깐 웍스의 기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료 고객으로 좀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체리 피커가 있지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이제 제품의 품질 이런 쪽으로 잘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네이버스 프로모션에서는 보잉은 명확한 잠재 고객이셨네요. 우선 네이버스 프로모션에서 이제 가입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로 인해서 고객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팀원들이 보다 네이버스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을 때 이렇게 인턴분들도 함께 근무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네이버스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사소통을 다 네이버 웍스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인제 웍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로 인제 부르고 업무 전달도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으면은 클라우드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웍스로만 사용하다 보니깐 다들 웍스로만 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독려하는 방법은 그냥 '웍스를 다 사용하면 웍스로밖에 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웍스로만 사용하니까 웍스로밖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개개인 메신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럼 웍스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전망 있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제 저희 회사도 여러 가지 마케팅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뭐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뭐 바이럴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고요. 근데 대부분 특징들이 그 각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광고에서 "어떤 게 실력 있는 마케터인가?"라고 여쭤봤었을 때
그 시간 그리고 시기, 이벤트 같은 걸 비교해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뭐 가격을 잘 결정하는 게 좀 훌륭한 마케터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현재 회사의 대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일단 그러한 스페셜리스트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누가 우리의 소비자고 경쟁사는 현재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고 내부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고 외부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고가 근데 이제 현재 1 년이 지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어플이나 새로운 어플에 대해서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필요한 적재 요소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코딩이나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실력은 부족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좀 더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의뢰해서. 그래서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분야에 대해서 인제 전문가로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무기도 필요한 거니깐. 근데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어떠한 수많은 마케팅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제가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정성적인 마케팅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제품에 대해서 브랜딩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정성적인 마케팅뿐만 아니고 정량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마케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은 인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만의 실력도 필요하다 보니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타 마케팅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시기와 그 자신의 마케팅 뭐 제품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더 거시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 외에도 혹시 오동길 님의 발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여기 화면에 Q&A 대화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 디딤 365에서 B2B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영환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님께서는 B2B 마케팅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B2B IT 마케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네이버웍스로 협업하는 노하우를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DM365 사업전략그룹의 이영하 부장입니다. 오늘은 마케터를 위한 그 네이버웍스 협업을 위해서는 B2B 주요 마케팅인 그 오프라인 세미나 행사 진행 과정 시 활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진행 앞서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네이버 클라우드 프리미엄 파트너사인 DM365는 클라우드 특화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 전환을 제어하면서 고객의 IT 인프라부터 스마트 워크를 협업 통한 업무 방식 혁신까지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라고 추천드립니다. 예, 제 소개도 잠시 드리면 디딤365에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케팅장을 맡고 있는데요. 뭐 매출의 기여하는 마케터를 목표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홍보를 경험했었습니다. 뭐 벌써 10수년 부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좋은 콘텐츠 기획이 항상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입사부터 지금까지 뭐 공적 조서와 회사 실적으로만 국무총 이상, 장관상 등을 매년 하나씩 받고 있는데요. 올해 5년 연속 도전 중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국문과 출신인데요. 뭐 옆에 대표님도 계셨지만 청년 창업부터 전문 기자까지 돌이켜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마케터로서 커리어를 완성하는 중입니다. 예, 점심 이후라서 제가 진행했던 식품 마케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중소, 중견기업 제품 위주로 인하우스와 대행 업무를 둘 다 경험했었는데요. 식품의 경우 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생각했겠지만 10년 전에는 네이버 대형 카페와 체험 만단을 하거나 파워블로거를 섭외해서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은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장을 확인하거나 직접 시식도 하고 그다음에 각 제품별 특징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초기 창업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지가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많았는데요. 촬영용 식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구매율이 높아질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촬영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사진 촬영도 약간 특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블로그를 하면서 맛집 포스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이 마케팅에도 많이 연관이 돼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운영으로 SNS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그 채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서 매체 활용 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이 나오죠. 지금 20대는 모르시겠지만, 예, 라떼 두 잔입니다. 예, 지금 20대는 모르시겠지만 30대, 40대 마케터라면
MP3, PMP라는 거를 좀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관련 브랜드 커뮤니티의 활성화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은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 정보 모습인데요. 약 13년 전,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래전 리지 시절이라 중년이 되신 참석자들의 총상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최고 활성화 시 제 기억으로는 네이버 카페 활성화 순위에서 중고나라, 저희 아시는 그 중고나라 다음 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스톡하지만 당시에는 네이버 카페가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쟁쟁한 대표 육아 카페를 뒤로 하고 활성화돼서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지인 대표님이나 뭐 실무자급에서 제품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이런 어떻게 했는지 상담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 커뮤니티 마케팅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360일 이 필수적인 콘텐츠 작성, 회원 문의에 대한 빠른 피드백 전달, 그다음에 실시간급 모니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경험 많은 운영자가 아니면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마케팅 업무를 접하게 된 게 이 PMP를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려고 샀다가 커뮤니티를 하다가 어느샌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마케팅을 할 때 관련 업체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서 제가 3년간 매월 1회씩 보육원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뭐 독감 등 뭐 긴급한 이후에는 뭐 거의 참여해서 이런 마케팅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10년이 지난 아직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때 함께 했던 분을 만나면 아직도 봉사활동을 칭찬해 주니 참 좋더라고요. 회사 마케팅 업무의 일환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동료분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지속적인 활동 어려우시니까 무리하지 않게 봉사 기간의 상황과 맞춰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진에 보육원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 보육원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즘 다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제조업체의 지원으로 세대를 기증했는데 보육원 직원분들이 고마워하니까 너무 더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마케터분들도 뭐 제가 제목이 다뤘지만 뛰어난 기획력으로 훌륭한 내용의 사회공헌 마케팅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터넷 언론사에서 근무할 때 스마트 캠페인이라는 컨셉으로 자동차 담당팀에서 준비한 신규 사업에 함께 이제 했었는데요. 2박 3일간 연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현장 진행 관리를 지원했었습니다. 딱 시기가 거의 지금과 비슷한데 너무 더웠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그 행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관계 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협조를 얻어서 안전 교육 및 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쌓은 네트워크가 이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은 인연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사실일 때 크게 깨달았고요. 이후로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대관 업체 또는 관공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 잘하는 찐 마케팅은 꼼꼼한 디테일이 첫 번째입니다. 이번 내용은 콘텐츠 마케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VR이 좀 핫했죠. 지금도 핫하지만 그때 기획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직접 VR 체험을 다녀왔던 모습입니다. 5G 통신망도 그때 막 시범 사업이었는데요. 이 5G 통신망을 통해서 VR을 보니까 괴물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도 다 VR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리얼을 극치를 달렸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생각해보면 군대에서도 이런 VR을 통해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체험이 아니죠. 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관련된 VR도 했었는데요. 실제 타는 데는 현장감도 느낄 수 있었고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나 정신이 혼미해졌던 지금 맨 밑에 우측 아래 있죠. 저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험 콘텐츠 마케팅은 실제 고객이 경험하는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해야지 현장 방문 시 일지감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지 그런 마케팅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제가 다양한 업무의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마케터들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번아웃은 마음과 몸을 잠시 챙기라는 신호라고 보는데요. 6개월간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B2B 마케터 역할로 19년 2월 지금의 디딤365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B2B 마케팅은 무슨 일일까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얘기를 해놨지만 기존에 B2B 마케팅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클라우드라는 IT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즈니스 형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먹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IT 서비스 클라우드로 딱 들어가니까
이 서비스 진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히 또 기술 용어들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IT 마케팅을 처음 하는 뭐 주니어나 시니어 마케터분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관된 자격증을 획득했는데요. 예, 네이버 클라우드의 NCA 마케팅 NCA 자격증, AWS 자격증, KT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예, 2021년부터 매년 이것도 1년에 한두 개씩 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이 갱신 기간까지는 정말 머리에 남아있길 바라는데요. 이런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 자부심도 함께, 그다음에 서비스 단어가 머리에 정확하게 인지돼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B2B 마케팅에서는 뭐 다른 발표자께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실 거라 보는데요. DM36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활동이 많아서 다수의 영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홍보, PR, 뭐 사업 분야 전 분야에서 디지털 마케팅 위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세일즈 담당자분들과 인바운드 활동을 오프라인 세미나, 전시회 등을 확장해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많이 달라 보이죠? 올해는 전년 대비 저희 회사 매출 목표가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예, 자랑도 해야죠. 예, 그래서 성장하면서 매출 목표도 더 상향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마케팅 팀에서는 매출에 기여하는 마케팅 위주로 최근 버티컬한 주제인 CSAP, 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인증 제도인데요.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 5월 24일, 23일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진행한 공공 사스 비즈니스를 위한 CSAP 심사 지원 세미나 모습입니다. 예, 한 100명 정도 모객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최종 50개 기업 79명이 참석해서 35개사의 도입 지원 요청이라는 영업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까지 영업 기회를 많이 획득할 줄 몰랐는데요. 확실히 버티컬한 세미나라서 걱정했는데 뭐 모객도 일주일 만에 끝났고, 그다음에 세미나 전후, 그러니까 세미나 시작하고 끝날 때 참석자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콘텐츠가 매력적이면 이런 세미나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뭐 마침 저희가 네이버웍스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된 장점과 저만의 세미나에 대한 인사이트를 본격적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단체 메시지의 방으로 초대죠. 예, 세미나 일정이 정해지면 맨 먼저 단체 메시지를 만듭니다. 예, 뭐 저희 5월 23일 날 이렇게 다른 메시지방과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도 행사일 플러스 행사명으로 변경합니다. 왜냐면 저희처럼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면 전사적으로 많이 이제 업무를 하는데 메시지방 이름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만들고 있고요. 해당 세미나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MDF를 500만 원 지원받아서 이루어졌는데 영업기획 등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세미나 프로그램인지 상세 기획서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쉽지 않았습니다. 예, IT 마케팅을 본격 시작하면서 MDF를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여기서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계신데 가구에 사용하는 합판 MDF인 줄 알고 당황했었습니다. 왜 MDF를 얘기하지? 그런데 이 파트너 지원 정책인 MDF는 예, 마켓 데벨롭먼트 펀드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예, 파트너 지원 정책인 MDF는 마켓 개발 펀드의 줄임말로 5대5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DM3종에서도 그에 맞게 비용을 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 뭐든지 공짜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되는 자료는 예, 보존 기간이 지금 지나면 이렇게 밑줄 이렇게 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은 폴더에 미리 저장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다루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라 뭐 간단히 얘기 드렸습니다. 메시지방 주요 기능으로 많이 쓰는 게요. 메시지 해수, 메시지 답변, 메시지 전달, 리액션 공감 표현 등이 있습니다. 메시지 해수 기능은 생각보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 썼다. 아니면 내용을 더 써야겠다 하면서 바로 해신, 바로 해수를 하죠. 그다음에 관리사 설정에 따라 이거는 1시간에서 24시간 해수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369에서는 사내 그룹이어서 외근 일정 등록을 하면 네이버웍스 캘린더에 자동 연동되도록 커스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처럼 점심 직후 세미나가 진행되면 오전 9시부터 세팅 및 사전 발표 리허설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외근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 근태에는 출근으로 인식됩니다. 예, 이거는 저희 행사 이후에 저희 팀원이 행사장에서 발견한 케이블인데요.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메시지방에서 메시지마다 지원되는 읽음, 안 읽음 확인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멤버들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이걸 보고 누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체크하고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기능은 그 뒤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화 중 공유되는 중요 자료는 폴더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팀 또는 그룹 폴더에 저장해서 쓰면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어서 템플릿 문서나 CI 등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뭐 추가로 많이 얘기 드리고 싶지만 대부분 이제 메신저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료가 어디 있나요? 뭐 CI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미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도 행사 때 다양한 이미지나 자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폴더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살표도 그렸죠.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이제 파일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번에 딱 보여드릴게요. 공유한 사진과 파일은 유효 기간 내에 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한 개 또는 다수를 선택해서 전달하기가 가능합니다. 전달하기를 클릭하면 연락처가 연동되는데요. 체크한 인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즐겨찾기처럼 VIP로 미리 연락 리스트에서 등록하면 가장 먼저 연락 목록에 배치되기 때문에 자주 공유하는 동료를 체크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여담이지만 좋은 동료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룹장님과 팀원을 VIP로 모시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자인 관련 협업 업무가 많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겠지만 뭐 좌우측에 이 현수막도 있고 가운데 그 메인 화면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는데요. 사용 연도에 따라 현수막부터 참석 고객의 동선에 맞는 배너, 고객용 EDM 상태 페이지, 고객 명찰, 그다음에 기념품 디자인까지 다양한 소재 제작이 필요합니다. 디딤365는 디자인팀이 내부 그룹에 배치되어 있어서 마케팅 활동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저희가 많을 때는 뭐 진짜 전시회가 한 대여섯 개가 몰렸을 때는 그 웹 디자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마케팅 퀄리티는 저희 디자인에서 받쳐주고 있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가끔은 동선 배너를 설치 시 설치하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고객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 딱 보이시죠? 예, 처음 행사를 여는 장소는 미리 답사해서 꼭 동선을 체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이버웍스로 실시간 이미지 공유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예, 행사 당일은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인 현장 스케치 이미지를 촬영해서 디자인 담당자께 공유합니다. 마케팅팀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실제 반영된 이미지와 현수막 사진을 이제 간접적으로 공유하는데요. 색감이나 콘텐츠 위치 등 그다음에 세미나 지원된 고마움을 인사를 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약간 그 업무 시의 애티튜드라고 보는데 마케팅팀은 좀 전사적으로 협업할 일이 많아서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가져야 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웍스는 네이버 이미지와 그다음에 네이버웍스는 이미지와 파일을 클릭하면 내부 뷰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스마트폰만 있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뭐 참고로 세미나 진행 시 참석자들에게 학적 문자와 당일 오전 행사 알림 문자 추천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희 그 네이버웍스 월간 네이버웍스처럼 꼭 아침 이럴 때 꼭 실행해 주시면 불참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그 읽음 안 읽음 확인 관련된 그 기능인데요. 메시지방의 기능과 동일하게 게시판 글 작성 시도 글쓴이는 읽음 안 읽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이메일 공지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메일로 공지 시 추가 내용이 있을 때 계속 단체 이메일을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확산되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확인했는지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다 받겠죠라고 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네이버웍스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금 우리 회사는이라는 코너를 통해 회사의 대내 홍보 사항을 공유하고 있는데 보시겠지만 예, 안 읽음 시에는 재전송을 통해서 전직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원수의 거의 90% 이상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가 끝나면 후속 작업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길 오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요. 저희는 가입된 협회의 뉴스레터 등에 링크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신청 양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추가 노출을 진행합니다. 세미나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는데 생각보다 모객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세미나 후 보도자료는 이후 인바운드 인입과 다음 행사 진행 시에도 레퍼런스에 도움됩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데요. 디딤365는 이렇게 네이버웍스 등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를 유튜브 채널 디딤365로 열심히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케터분, 특히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얼굴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 예, 디딤365에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회사 홍보를 위해서 출연 가능하시니 꼭 구독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화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님께서 발표하시는 중에 정주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B2C 마케터 한 명으로서 흥미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B2C에서 B2B 마케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고 마케팅을 할 때 있어서 두 필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예, 그 전향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그 마지막 쪽에 이제 IT 쪽에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클라우드 관련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약간 뭐랄까요, 제가 이제 그때도 나이가 있었지만 지금도 나이도 있지만 시니어 마케터로서 그 좀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비즈니스 때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B2B로 한번 전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B2C를 끝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번아웃 때 6개월 때 그때 지인의 카페도 도와주면서 알바도 하고 요즘에 TV도 나오죠. 부산촌 놈이라고. 그렇죠. 제가 뭐 카페 알바도 하면서 마케팅도 좀 컨설팅도 하면서 그때 진로를 좀 정했던 게 B2B로 가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B2C와 B2B 나눈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다루는 매체의 종류가 약간 다르다. 저희가 B2C 할 때는 이제 고객이 이제 그런 니즈죠. 니즈를 맞춰서 이 제품을 꼭 사게 만드는 그 전환, 그렇죠. 구매까지 전환까지 이루는데 그 목적을 뒀다면 B2B도 역시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 우리 리뷰를 보신 분들, 우리 웨비나를 보신 분들이 뭐 특히 경영 담당자들, 그렇죠. 네이버웍스라면 경영 담당자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우리도 저거를 도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매체의 활용도의 그 방법의 차이지 저는 B2C와 B2B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동일하다. 꼭 안 나누시고요. 예, 어차피 회사 오시면 B2C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저희 고객이 꼭 외부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의 직원도 저희 고객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영화님께는 B2B 마케팅에 대한 관련된 사전 질문들이 꽤 많았었어요. 중에서 세 가지만 꼽아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B2B 마케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과 채널, 또 사전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거를 이제 회신하는 줄 알고 길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짧게 얘기드렸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채널은 뭐 대부분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해서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외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뭐 네이버 광고, 저희 뭐 네이버 웍스도 있지만 네이버 키워드가 확실히 그 전환율이나 이런 노출들이 좀 좋고요. 순정 금액 기반 수수료 베이스인 대행사들이 많아서 별도 운영비 부담이 적고요. 그다음에 구글 키워드 광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키워드와 거의 동일하게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지출 시 구글 키워드 담당자가 배치돼서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데 그에 맞춰서 점수를 좀 높이면서 광고 효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점수를 올리는 것도 약간 뭐랄까 그 경쟁이 되더라고요. 100점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다음에 전시, 세미나, 웨비나 등 고객에게 직접 노출될 수 있는 곳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 6, 7곳에 지금 그 참여했었는데요. 참고로 오프라인 세미나는 설문지 작성하는 분들에서 기념품 제작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있는 기념품들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대관 업체에 확인해서 직접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 짐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유튜브, 블로그 등 이제 대중에게 직접 접촉 가능한 매체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보도자료는 전시 및 이벤트, 서비스 출시, 각종 인증 및 포상 등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주로 진행하고요. 기획 콘텐츠도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필요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보도자료 출시 시 메인 썸네일 이미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 관련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로 된 것보다는 현장 사진이 더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앞에서 제가 영상 이미지를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렸죠. 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행사 및 자체 시리즈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팀원이 클라우드 문화부설이라는 시리즈를 맡고 있는데 곧 CSAP, 예,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했던 CSAP 관련된 안내하는 편이 다음 편에 꼭 나오니까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는 뭐
이거는 진짜 많이 쓰시는 것들인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저희 회사 블로그가 월 4천 정도 조회수를 했는데 최대 제가 월 2만 9천까지 갔고요. 여기는 한 만에서 2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올려갔는데 그 올리는 포인트에서 확실히 그 B2B는 라이트한 콘텐츠보다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좀 기술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루라는데 적절한 미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거운 것만 넣으면 조회수가 절대 안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뭐 라이트한 콘텐츠를 올려도 항상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도메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를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주기적인 콘텐츠 제작이 블로그 같은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획 시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주제는 잘 조정하셔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뭐 좋은 주제인데 이거를 계속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트한 콘텐츠와 중요한 이 콘텐츠를 좀 믹싱해서 좀 뭐 7대3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면 조회수도 잡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 홍보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소 활용하는 툴은 저희가 이제 미리 캠퍼스 저번에 나왔죠. 미리 캠퍼스는 이제 카드 뉴스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때 좀 레이아웃들을 좀 참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픽이라고 이제 이미지 관련된 그런 사이트도 활용하고 있고요. 챗 GPT 요즘 핫하죠. 예, 뭐 네이버에서도 조만간 Q라고 예 나옵니다. 예,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네요. 마케팅 문구 초안이나 뭐 여담이지만 최근에는 제 결혼식 주사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예, Q가 나오면 거기서 만들 건데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툴로 OBS라고 뭐 오픈 소스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상 캡처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뭐 사전에 고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고민해서 채널을 운영해야 됩니다. 내부 승인을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다음에 매체 홍보를 위한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데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꼼꼼히 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뭐 하자 해서 바로 그냥 계약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꼭 해당 업체의 견적서나 계약서를 꼭 보고 정확히 맞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제공되는지 마케터라면 리포터를 항상 저희 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잘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당연히 그 다음 매체들 활용할 땐 절대 승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 측정을 위한 수치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 기획안을 반대하시는 임원진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극복 사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극복 사례가 뭐 쉽지 않은데요. 이 마케팅 기획안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임원의 성향에 따라 쉽게 또는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 부동산 관련 한 1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마케팅 프로젝트를 일단 그때는 반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감정평가사분과 통해서 비즈니스 전망과 수익 등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임원급에서 반대하는 이렇게 기획안은 실무자보다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자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를 쌓게 해야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어떤 뭐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보이지 않으면 저라도 예, 제가 임원이라도 좀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믿지보다는 신뢰해서 이거를 진행할지. 왜냐면 비용이 드니까요. 해당 프로젝트는 뭐 아쉽게도 담당자가 다른 사람 바뀌면서 파트너십 진행되지 못했지만 제가 추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터는 그런 걸 확인하니까요. 원래 계획대로 1년 내에 수익이 발생했다 해서 아직도 그래도 지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요. 뭐 지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기획안과 연관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과 공략 포인트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극복해 보도록 예, 극복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시니어에 가까운 B2B 마케터로서 어떤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 앞길은 본인이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예. 시니어 마케터가 되면서 실무 외에도 매니징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얘기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전문 역량 강화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한 조직 문화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마케팅은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니까 좋은 동료가 되려면 저부터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는 마케터에게는 필요한 업무 스킬과 직장 내 업무 태도, 예, 영어로 하면 애티튜드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검색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공정업계나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 리뷰나 기업 평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브랜드의 취약점은 아무래도 그런 데서 많이 파악할 수 있는데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거나 부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정보 취합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 이런 정보 검색을 통해서 좋은 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종업계 소식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저희 주니어 마케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로 현재 업무를 맡은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마케터라서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확실히 따니까 역량 향상과 인사평가, 특히 인사평가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터라고 하면 특히 기술 기업에서는 마케터는 기술을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면 많이 취득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불신도 없을 수 있고요. 기술 엔지니어와 개발자 그리고 세일즈 부분들과 이 신뢰감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항상 계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업무 포트폴리오를 1년에 한 1, 2회 리멤버 이런 그런 명함 몇 대에 업데이트하면서 커리어에 대한 부족한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마케터가 되면 겨울 및 봄철에 집중적으로 이제 채용 제안도 오고 하는데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전문 역량의 STOW라고 하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분석도 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최근에는 제가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를 다룰 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사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믹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유튜브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는 확실히 가중됩니다. 마케터는 채널을 하나 넣을 때마다 업무가 가중되지만 자사 브랜드 가치와 홍보면에서 도움되고 있다는 걸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고요. 신규 마케팅 채널을 발견해 보면 항상 사용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동 자세도 계속 키워나갈 역량이라고 봅니다. 열정보다는 프로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마케터에게는 프로 정신을 생활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좋은 역량 강화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커리어 패스는 중간 연차 이상이 되면 5년이죠. 5년 정도 이상이 되면 지인 네트워크에서 결정되는 거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사보다 퇴사 때 더 마무리 잘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하시지만 마케터들도 본인 업무를 잘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분에서는 항상 좋은 인상이 남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채용 사이트 지원보다 그런 추천위에서 회사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회사에 채용 공고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스킬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시니어 마케터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 제 끝판왕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회사의 팀장급 시니어 마케터 공고를 보시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감이 오실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IT 마케터로서 기술 자격증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기술 자격증이 없거든요. 오늘 영아님 말씀을 듣고 보니 특히 하반기에는 상희님과 함께 기술 자격증을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케터의 현업 이야기 말씀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포커스 미디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계신 강슬기님께서 데이터를 잘 다루고 싶은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 마케터를 위해 마케터 경력만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슬기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경력만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 예스를 발표하게 된 포커스 미디어 데이터 전략팀의 강슬기입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 마케터분들 또는 데이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잘 다루고 싶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9년 동안 대행사와 매체사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했고요. 포커스 미디어로 오게 되면서 데이터 분석가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마케터 직무 경험과 지식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으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물론 디지털 마케팅 업무 중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을 즐겨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점들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야근이 잦았습니다. 광고주의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100장이 넘는 제안서를 써서 가져갔다가 방향성이 전체 다 바뀌면서 다시 그 제안서를 써야 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데이터 분석 업무는 분석 결과의 그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만 잘한다면 일을 빨리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읽고 인사이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의를 할 때 합의 결과가 모이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제시할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또 쉽게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 넥스트 스텝에 대한 설명까지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권을 더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 의견을 설득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도 얼굴을 붉히거나 감정을 상할 일도 많이 줄었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무리 후 결과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진행한 업무가 실제로 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던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 어필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케터라는 직업 역시 매우 다이나믹하고 너무나도 멋진 직업이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고 평소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데이터 분석가로의 전향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향을 고려 중이시라면 고무적인 추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중 마케팅 데이터 분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 도메인 지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케터 경력이 있는 경우 데이터 분석 시 분석 목표 설정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실제 액션 플랜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마케팅 애널리스트라는 직무 공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케터와 데이터 분석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요구사항을 보았을 때 파이썬, SQL, R과 같은 툴들이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인 경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지는 꽤 됐지만 특히 마케팅 도메인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와 마케터의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쪽에 전문성이 있지만 마케터가 어떤 분석을 필요로 하는지 마음을 읽기가 어렵고 마케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지 그려보기가 어려워 쉽게 요구사항을 명확히 말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아웃풋에 대한 간극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에는 이번 캠페인은 타겟 확장이 목표였던 만큼 신규 유입자의 타겟 분포를 살펴봐야겠어 라고 하는 식의 마케팅 목표를 고려한 성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아예 잘 쌓이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데이터가 있긴 한데 잘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잘 쌓고 잘 쓰고 있다고 답변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 경우에 빅데이터 분석 툴 사용 능력을 중요시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데이터가 잘 쌓이지 않거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다는 점인데요. 데이터 팀과 비데이터 팀 간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왜 활용해야 하는지 설득하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존의 마케터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회사일수록 데이터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많은데요. 3년 전 저희 회사가 딱 그런 경우였죠. 2017년에 처음 설립을 하고 처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1만 대로 시작을 해서 5년 만에 지금 8만 5천 대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엘리베이터 TV 시장 점유율은 83%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잘 결합하고 크로스 분석되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고쳐가면서 데이터를 잘 갖출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쉼없이 성장을 하다 보니 얼기설기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마케팅 쪽에 미디어 플래너로 일하면서 이런 데이터 구조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빠르게 성장 중인 다른 스타트업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탄탄한 데이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키값인데요. 저는 마케터로서 다양한 채널과 매체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활용해서 포커스 미디어에서는 아파트 DB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전국의 6,000단지 85,000대 엘리베이터 호기별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상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동, 호기 리스트와 결합한 것이죠. 데이터 결합, 즉 매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키값인데요. 키값이란 여러 데이터를 연결할 때 기준으로 삼을 항목을 뜻합니다. 초기에는 단지명이 이 키값으로 사용되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1아파트라는 곳이 있다면 전국에 이런 단지명이 한 개는 아니겠죠. 초등학생 자녀가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디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여러 제1아파트 중 어떤 제1아파트인지 알 수가 없겠죠. 또한 단지명은 계속 변화합니다. 작년에는 제1아파트였지만 올해는 제1판교역 포레스트 빌리지 아파트가 될 수 있죠. 그럼 작년에 이미 제1아파트의 데이터를 물려놨기 때문에 올해는 새 아파트명을 찾았을 때 데이터가 유실되어 있겠죠. 이렇게 키값은 유일성, 즉 중복되면 안 된다는 규칙과 무결성, 즉 빈칸이거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지명이었던 키값을 단지 아이디로 모두 변환한 후에 현재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저는 마케터로서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왔기 때문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 활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포커스 미디어에서 클러스터 상품을 기획했는데요. TV나 디지털 광고는 타겟에 맞추어 다른 콘텐츠가 편성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5개 광고 시장에서는 타겟의 유동성과 데이터 확보에 대한 한계 때문에 타겟 구분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실현이 어려웠던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다행히 포커스 미디어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파트 거주 공간의 경우 타겟이 고정적으로 해당 위치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확보한 아파트 DB를 활용하여 단지, 동, 호기별, 입주민의 생활상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매칭하는 클러스터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클러스터 상품의 예시는 바로 이케아의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캠페인인데요. 10, 20평, 3, 40평, 방 3개 자녀가 많은 단지, 일반 총 4가지로 나누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소구했습니다. 저평형 때는 수납, 고평형 때는 여유방 활용, 자녀가 많은 단지는 아이방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결과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메시지가 편성된 단지에 비해 단지별로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편성된 단지에서 시청 여부를 기억하는 비율은 1.6배, 주제 공감 정도는 1.4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로는 앱 신규 설치율이 2.3배, 이벤트 참여율이 1.3배, 매장 방문율은 1.2배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죠.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입주민의 사연 텍스트 분석을 해본 결과 고평형대에서는 정리, 사용, 자녀가 많은 단지에서는 아이, 자녀 언급이 더 높게 나타나며 저희가 의도한 타겟 구분과 고민점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케터로서 타겟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캠페인 메시지를 기획한 경험, 그리고 성과를 어필하기에 적절한 데이터 분석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별 적절한 액션을 기획하고 성과도 입증할 수 있었죠. 마케터라면 많이 쓰는 것, 바로 기획서와 제안서죠. 매년 정부에서는 무료 또는 상당 금액을 지원하여 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서비스 수행 사업을 통해 어떻게 저희 클러스터 상품을 고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사업 배경, 원하는 고도화 방향, 그리고 사업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결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억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단지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클러스터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도에 따라 단지를 구분하면 입주민들의 대표적인 페르소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였는데요.
그 결과 나 혼자 논다, 신혼일기, 요즘 엄빠, 비와 더 월드, 맥모백서, 골드 시니어, 성공한 자의 여유, 황급힌 내 인생, 모범 가족이라는 특색 넘치는 아파트 입주민 페르소나를 도출할 수 있었고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잘 모르는데 이런 사업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비전문가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많은 의견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하는 분석 결과는 아파트 단지 단위였는데 보유한 데이터가 우편번호 단위여서 고민이 많았죠. 근데 마케터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없는 데이터도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치를 집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 데이터인 성연령 데이터를 활용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우편번호 단위 데이터를 단지 단위 데이터로 세분화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케터 분들도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를 응용하던 경험을 언제든지 당당하게 건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가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지 알고 있었던 점도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요. 저희 포커스 미디어에서 엘리베이터 TV도 일반 TV처럼 시청률을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포커스 애널리틱스를 런칭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대시보드를 통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주로 보는지 파악하는 점인데요. 마케터로 일하면서 늘 봐왔던 리치, 프리퀀시, CPM, CPRP 등의 지표를 잘 복기해서 실제 마케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정 방법, 패널 설계, 그리고 리포트 형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터로서 많이 하는 것 또 하나, 바로 다른 회사와 협업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연결할 공통 항목이 있으면서 저희와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TV 설치 아파트 단지 그리고 동별로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협업한 제휴사에서는 와이파이 핑거프린트 기반 유저 오프라인 동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데이터라는 키값을 이용해서 뭔가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결과 저희가 입증할 수 있었던 가설은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특정 매장 방문 유도 콘텐츠를 접한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입주민보다 해당 매장을 더 많이 방문했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입주민에서 비입주민보다 1.5배 많은 방문율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수치를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엘리베이터 TV 집행을 통해 추가로 발생된 매출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케터라면 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바로 PR이죠.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 PR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의 데이터 역량을 외부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포용 리포트를 발간하고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인데요. 올해에는 서울생활권 아파트 백서를 만들어서 실제 아파트 단지 인프라, 상가, 그리고 생활상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간히 저희 분석 자료가 나오면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연사 참여라든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업계분들께 저희 회사의 데이터 역량을 많이 알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마케터의 마지막 필살기 바로 소통 능력일 텐데요. 저는 3가지 소통 능력을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데이터를 설명하는 대상자가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또 이 내용을 다시 전달해야 하는 경우 최종으로 전달받을 사람은 데이터 리터러시가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간에 계신 분이 자료를 한 번 더 쉽게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달되지 않고 휘발될 수 있겠죠. 쉽게 설명할 때는 또 3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을 설득할 때 상대방의 페인 포인트를 언급하는 점입니다. 평소에 이런 점들이 힘드셨죠? 라고 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설득하며 시작하면 더 집중해 주시겠죠. 두 번째는 택티컬한 도출 과정이나 어려운 개념 설명은 과감히 스킵하고 그래프나 표는 최대한 간결하게 꾸려서 이 어려운 내용에 혼란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내용에만, 결론적인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필수인데요. 내가 만든 그 데이터 분석 결과가 휘발되지 않고 실제 액션이 도출돼서 실무에 반영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다른 팀에 요구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데이터 종류, 그리고 내용, 기간, 형식은 필수로 명시하면서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하다면 아예 나는 데이터 이런 항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항목을 명확히 요청하거나 아예 템플릿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여러 부서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사 관점에서 데이터 업무 우선순위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타 팀의 데이터 공유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친분이 있다면 비교적 더 매끄럽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듣고 다음 분석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툴을 이용해서 더 잘하는 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전달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든지 전사 대상 공지를 하게 될 경우에 보안 이슈도 있지만 정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냥 공지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액션을 도출하기에 적절한 데이터인지 판단하고 해당 부서 또는 부서원에 해당하는 게시판과 메시지방을 정확히 지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할 내용과 소통할 내용을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두고두고 보게 할 긴 분량의 분석 보고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쉬운 검색을 위해 정형화된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없이 바로바로 분석 결과를 보기 원하는 짧은 스냅 콘텐츠는 메시지에 게시를 하면서 요약 이미지까지 첨부하면 바로 메시지를 열었을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액션과 확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데이터도 액션을 해야 보배이기 때문에 게시를 할 때 꼭 실제 적용할 액션의 예시를 들어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할 일 기능으로 실제 그 액션을 할당하고 나중에 실제 이행됐는지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전향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무 데이터로 대시보드 구축을 시도해보세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데이터의 실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TF 형태로 협업부서와의 데이터 통합 분석을 발제하는 것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 타 부서와 데이터 관련 협업을 하는 방법,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강의,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 툴을 배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스트 코스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관련 툴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툴,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 데이터 정제 툴 등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데이터 쪽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싶은 마케터분들을 포함하여 데이터 활용에 영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여러 직무의 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님께는 아무래도 B2B가 아니라 데이터 마케터이시다 보니까 데이터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 사전 질문 첫 번째로 마케터 경력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극복하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으면서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독학한 데이터 분석 지식을 실무에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각자 근무하고 계신 업계와 보유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 분석 시 유의할 점이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아파트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단지 동호기, 호수와 같은 하이라키 구조 안에서 하나의 세대 호수가 2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호기를 사용한다거나 한 단지가 2개의 시도 주소에 걸쳐 있는 등 돌발 케이스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회사이든지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데이터를 많이 접하고 분석해보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업계 모임에서 뵀었던 분은 데이터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에 종사하시는데도 데이터 분석 업무는 주로 개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류 위험이 많고 오류를 잡아내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서로 스터디 차원에서 분석을 도출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팀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툴을 처음부터 자유자재로 사용하기에 개발 언어가 많이 낯설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코딩을 최소화하여도 빅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정제하고 심지어 머신러닝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대안 솔루션들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툴이 있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태블로 데스크탑, 태블로 프랩, 파이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QL과 파이썬 활용이 일반적이지만 개발 언어를 배우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태블로부터 배우기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수집의 경우 자산의 각 팀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부터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외부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마트에서 구매하시거나 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필요 데이터를 자사 데이터와 매핑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부 각처에서 매년 다양한 데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 데이터 구매 금액을 지원하기도 해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는 현재 자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제휴를 제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바터 형식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도하는 조직이 준비하면 좋을 것들 팁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분석 과정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상 없이 튀어나오는 팀 간 크로스 분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팀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가 교차 분석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지, 잘 정제되어 있는지, 공통된 키값을 공유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 분야 인사이트를 검색할 때 관련 키워드에 PDF 확장자를 포함하여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리서치 회사와 협업하여 서베이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Q&A 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네, 그 중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나 데이터 관련 석사 학위를 받으신다거나 하는 등의 공부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따로 전공 같은 것은 하진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의 데이터를 접하는 것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실무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회사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 데이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나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데 안 쌓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데이터를 쌓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경험해 보는 것이 오히려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 쪽에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마케팅을 종사하고 계시는데 또 데이터 마케터로서의 전향을 또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슬기님의 또 오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케터 현업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마케터의 현업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문과 출신으로 비개발자로서 개발자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임상희님의 고군분투 개발자 마케팅 이야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터 김상현입니다.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방금 나가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았는데 극복하고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제 제목은 문과 출신의 고군분투 개발자 마케팅입니다. 네, 저는 9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칭 웍스 오빠 마케팅 전공자 그리고 20만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는 일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달리기 이야기, 맛집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B2B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 브랜드에서 세일즈를 했었고 그전에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거기서 브랜드 마케팅을 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했던 넷킬러라는 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4번째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세일즈랑 마케팅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심도 많고 업무에 대한 어떤 열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일을 잠깐 했었고 지금은 마케팅하면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웍스 비공식 인스타그램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또 사용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찾아서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웍스 오빠랑 웍스 언니가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 컨텐츠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그다음에 개발자 마케팅을 하면서 느끼는 애환도 들려드릴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마케팅에 네이버웍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보통 어떤 툴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로 이렇게 사내 구성원 분들과 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랑도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터의 일입니다. 저는 2가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스 마케팅, 개발자 마케팅입니다. 둘 다 B2B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B2B 마케팅이지만 B2C 마케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스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웍스입니다. 네이버웍스 마케팅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월간 네이버웍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PR 활동, 파트너 활동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년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이영화 팀장님 계시죠? 지금 아까 발표하셨던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쭉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개발자 마케팅인데 개발자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B2B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엔지니어분들 혹은 개발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 기업을 타겟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드 유저인 엔지니어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B2C가 섞인 B2C 성격이 섞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테크 앰버서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외부에 계신 클라우드 전문가분들을 우리 앰버서더로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예비 개발자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자 행사에 참여해서 후원하고 저희가 뭐 부스를 차리거나 발표를 진행하거나 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나 기술 미더블 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활동들의 공통점은 주로 커뮤니티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인데요. 커뮤니티가 뭔가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한 덕분에 그래도 클라우드 B2B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구글 클라우드 다음으로 3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에 AWS가 높긴 한데요.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마케팅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네이버웍스 5개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서울이나 판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웍스의 좋은 점과 효용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좋은지 이런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요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광고들. 이걸 이제 흔히 마케팅하면 딱 떠올리시는 광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진용진 유튜버가 예전에 이 학교에 들어가면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지 탐구하는 이런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많은 광고들에 노출이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보시는 광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이런 광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 수동적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곳에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에 매체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매체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커뮤니티는 어떨까요? 커뮤니티는 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광고에 비해서는 저비용이고 그다음에 관심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커뮤니티를 외치는 이유기도 하죠. 근데 이게 쉽기만 하면은 뭐 모두 다 커뮤니티를 하겠죠. 근데
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요. 찐 문과생입니다. 저는 이과생이 아닙니다. 자, 프리퀀시나 정의, 눈이 녹으면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시죠? 혹시 채팅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왼쪽이에요. 완전 왼쪽입니다. 문과생 그 자체죠. 채팅 한번 볼까요? 문과 반반. 완전 오른쪽입니다. 아우, 이과. 그렇죠.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거죠. 물은 무슨. 저는 왼쪽입니다. 완전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트 ncloud.com 들어가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면 어떤 서비스를 구성할 때 이렇게 레퍼런스를 짜야 된다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 설계도를 이렇게 쭉 보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금 3년째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부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요. 제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그래, 완전히 이해했어. 라고 하는데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 모릅니다. 이런 거죠. 웃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이 안 들어오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시 보는 커뮤니티 마케팅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자발적이다, 저비용이다, 관심사 기반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치환해 보면요. 자, 자발적이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저비용이라는 건 돈을 별로 들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자본주의 사회는 똑같아요. 돈을 많이 들일수록 편해지고, 돈을 많이 들일수록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 기반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 관심사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일 때 어렵다라는 건데 제가 하는 개발자 마케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개는 오른쪽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될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 돈을 별로 들이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는 도구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구가 저는 네이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마케터 아니랄까 봐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딱 네이버스를 갖고 왔죠. 네, 커뮤니티에 저는 네이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자 마케팅의 한 종류로 말씀을 드렸던 테크 앰버서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14분에 해당하는 멤버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14분들은 다 네이버 클라우드 직원분들이 아니십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네이버웍스 대화창을 보면은 이렇게 W 마크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외부분들이랑 같이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슬랙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슬랙 커넥트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대화를 하는 방이고 저희는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직원들 그리고 마스터 멤버분들 같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뭐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즉각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김상인이 하나 있고 김상인 마스터라고 하나 또 있죠. 이게 이 W 마크가 달려있는 건 외부 자아입니다. 저는 자아가 무려 2개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소록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외부 그 마스터 분들과 같이 사용하는 네이버 억수 화면이고요. 주소록에서 이렇게 외부라는 곳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 외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보여지고요. 이분들은 즉 이제 소속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돼 있죠. 제가 이 외부 소속의 입장으로 봤을 땐 네이버 클라우드 임직원들이 다 외부 직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락처 추가로 해서 외부 연락처 추가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초대를 한 다음에 그룹에 들어가서 그 외부 그룹 추가 메뉴에 들어가서 외부 멤버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 메시지 방에서도 만들 수 있고 주소록에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커뮤니티 운영 도구를 좀 크게 보면요. 저는 되게 극히 일부인 어떤 저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보통의 커뮤니티 운영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 운영은 게시판형으로 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협업 툴, 메신저형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봤는데 협업 툴 스타일이 딱 이 2개 가운데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화면입니다. 저는 사내 축구 동아리 클럽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장을 하는데
이 밴드가 흔히 이제 네이버 카페 모바일 버전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게시판, 피드가 중심이 되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일정을 공유하거나 어떤 참석 확인을 받거나 수락하고 거절하고 뭐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도 참 많이 쓰시잖아요. 동창회 이런 모임 용도로 많이 쓰시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모아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신저형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자 그룹 오픈톡방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 400명 거의 500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메신저로 주로 소통이 많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소통이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쓰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게시판형이랑 메신저형이랑 그 네이버웍스 협업 툴형을 가운데 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게시판형 같은 경우는 카페나 밴드를 주로 활용을 하실 거고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큰 빈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메신저인데요. 이런 카페나 밴드는 즉각적인 소통을 요하는 이런 메신저는 비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커버하기 위해서 카톡을 쓰거나 다른 뭐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웍스는 이 하나의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1대1 대화방이나 그룹 대화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뭐 대화, 게시판, 이미지 전송, 드라이브 할 일 이런 것들도 다 각 방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빈 구멍도 메워지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신저형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형은 또 실시간 즉각적인 소통에는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 그때마다 어떤 방을 만들어야 될 때마다 메신저 하나를 파야 된다는 거가 있어요. 그 중앙에서 잡아주는 어떤 어드민 기능, 오거니제이션의 관리자 기능은 부재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렇게 네이버웍스는 하나의 어떤 네이버웍스라는 이 단위를 생성해주면 그 안에서 메신저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스터 그룹에서 사용하는 화면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이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중앙에는 메신저 화면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노트, 일정, 할 일, 폴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메신저 방 하나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 게시판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기능들은 이렇게 메시지로 휘발되게 놔두기보다는 노트로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거죠. 일정 공유를 한다거나 할 일 관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을 하실 때 메시지 기능을 중심으로 쓰시되 여러 개의 소그룹이 필요할 때는 네이버웍스를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네이버웍스랑 슬랙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나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네이버웍스가 무조건 낫습니다. 꼭 쓰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이버웍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100명까지 무료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관에 어떤 90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시더라도 무제한 메시지가 보관이 되고요. 그래서 100명 이하로 쓰실 때는 무료로 충분히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서 만약에 유료로 써야 된다라고 할 때도 월 3,000원이기 때문에 월 한 7달러, 8달러 정도 되는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금액이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언젠가는 꼭 한번 네이버웍스도 유용하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로 외부와 협업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웍스로 아까 그 마스터 그룹과 협업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할 때 이제 외부랑 협업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마케터, 제가 아무래도 마케터이다 보니 마케터의 협업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에이전시랑 협업을 하는데 에이전시의 어떤 A 한두 분과만 주로 소통을 한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3명 이내 개인과 협업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혹은 어떤 특정 팀이나 조직,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두 개를 나누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명 이내의 개인과 협업을 할 때는 네이버웍스나 라인 사용자를 우리 네이버웍스로 초대를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네이버웍스 무료 버전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나 또한 네이버웍스 무료 버전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무료 버전을 쓰시더라도 외부 대화 상대를 20명까지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도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추천하는 사용 방법은 상대방은 특히나 상대방이 한 명일 경우에는요. 상대방한테 네이버웍스를 쓰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라인을 쓰세요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쓸 때 이렇게 네이버웍스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배경 자체가 기업용 메시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명인데 어드민도 있고 내가 한 명이 어드민이자 사용자이자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명인 경우에는 라인을 쓰시고요.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무료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추천합니다를 보면 외부 에이전시 한두 명이나 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잠깐 일하실 때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혹은 다른 직무와 협업을 하실 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으로 팀 조직과 협업하는 상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라인보다는 무조건 네이버웍스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도 보통 이제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이 인력이 뭐 리소스가 있는데 어떤 분이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을 삭제하고 또 신규 입사 한 직원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런 식의 조직 차원의 관리, 그다음에 뭐 감사 기능 활용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네이버웍스를 쓰는 상황이면 이미 쓰는 상황이다. 내 조직과 상대방 조직이 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상대방이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유료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무료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일 기능을 쓰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라인 사용자와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라인 사용자는 한 5명을 예를 들어서 초대를 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랑 그룹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메시지나 메시지 전송만 가능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게시판 기능 활용이라든지 그 안에서 캘린더를 쓰신다던가 이런 식의 부가적인 기능 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웍스랑 네이버웍스를 연결해서 쓰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추천드리는 상황은 뭐 정부 과제나 컨소시움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이나 이렇게 외부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기관 대 기관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니면 단기가 아닌 어떤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된 파트너와 협업을 할 때, 이럴 때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2달 전에 제가 실제로 저희 네이버웍스, 네이버 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팀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게 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컨소시움 사업에 네이버웍스를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 참가 인원만 100명 이상 정부 과제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국내 유수 대학교나 건설교통 분야의 연구원, 테크 기업 등 수많은 수행 기관과 역할이 한데 모여가지고 협업을 진행하시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아예 따로 별도로 네이버웍스 그룹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을 진행하기 위한 네이버웍스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고정은 님이라는 분이 저희 네이버웍스 네이버 클라우드 직원인데 다른 곳에 아예 외부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웍스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웍스 내부와 이런 외부에 있는 네이버웍스를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나의 본인이 어떤 별도의 네이버웍스 관리자가 돼서 이 네이버웍스를 전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주소록이나 구성원 인앤아웃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써서 이런 정부 사업이 대체로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3년, 5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업무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면서 N년 사업도 히스토리를 쭉 보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웍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개인 메신저나 어떤 개인 저장소에 이 자료가 저장이 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네이버웍스에 저장한다라고 원칙을 처음에 딱 세워놓으면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정보 과제 같은 것들은 대외비성 자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 자료들이 한데 모이고 보안 관리가 잘 되게끔 구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네이버웍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이버웍스로 외부와 협업을 할 때 이거를 처음에는 좀 생소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팅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처음에 월간 네이버웍스의 탄생이 이 주제로 진행을 했어요. 지금 벌써 13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외부 협업하는 방법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웨비나가 끝나고 보내드리는 자료니까 이 하이퍼링크 걸려 있는 거 클릭 한번 해보시고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정리를 하면요. 크게 6가지 파트로 발표를 했고요. 제가 하는 일부터 커뮤니티 마케팅의 중요성, 문과 출신 개발자 마케터의 완, 그리고 뒷부분은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웍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커뮤니티 운영 도구를 사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게시판형인가 아니면 실시간 소통인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실 때 우리가 커뮤니티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매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포커스 미디어 같은 보잉 같은 훌륭한 매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곳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타겟하는 곳이 입주민이다, 아파트 주민이다 이러면은 포커스 미디어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소거하고 싶은 USP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보잉을 활용해 볼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같이 나와주신 분들이 오늘 워낙에 다양한 또 필드에 계시고 마케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소개드릴 기회가 되네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과 출신으로 고군분투 개발자 마케팅 이야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Q&A 창에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상인님께서 개발자 커뮤니티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관련 질문을 주셨어요. 커뮤니티 마케팅이 최종 보스일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커뮤니티 활성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비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목적도 궁금하고요. 수익과 직결되는 목표나 지표가 있으실까요? 상임님 답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진짜 어려워요. 커뮤니티 마케팅 정말 어렵고요. 일단 목적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브랜드의 팬이 되게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과 직결되는 활동은 사실 그렇게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전환을 위한 활동은 아까 이영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커뮤니티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픈 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당장한테 허락받고 이거 하나 딱 올리고 그다음부터 아무 활동도 없고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커뮤니티에 내가 일원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 그건데요. 제가 기술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기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커뮤니티다라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고 꾸준히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개인으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개인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는 뭐 그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많이 참여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의 노력 대비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성을 많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많이 활동할수록 저의 진정성을 그리고 저희 회사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노력하는 것 대비는 어느 정도 목표한 성과는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질문 주신 신유미님께서 커뮤니티 마케팅은 브랜딩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상윤님께도 사전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마케터로서 네이버웍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연구, 개발, 기획 직무인데 타 업종의 마케터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메일이나 메신저 기능 같은 것들은 가장 모든 직무 공통으로 자주 쓰시는 네이버웍스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특히 잘 쓰는 거는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료들이나 이미지,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제 화면 공유 드릴게요, 미정님. 제가 폴더링을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요. 그 윈도우에서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통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그 단위, 기획부터 운영, 그다음에 랩업에 해당하는 각 단계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놓습니다. 이 폴더링을 하는 이유가 누가 어떤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일단 찾아가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폴더 단위로 이렇게 링크를 생성해서 공유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발표 자료 좀 공유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발표 자료 폴더를 전체 다 공유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죠. 그때마다 이것 다운받아서 드리고 집으로 압축해서 드리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매주 매월 이렇게 진행되는 정기적인 일이 있다. 루틴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루틴에 따라서 뭐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도움되고요. 저는 마케터로서 그리고 제 뭐 개인적인 취향도 조금 반영됐겠지만 이 부분이 네이버웍스를 가장 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화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로 드라이브 정리를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살짝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네. 지금 언제 이렇게 정리까지 하시면서 일하셨는지 네, 늘 하고 놀라운데요.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이네요. 모르는 분야를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일단 밑에 노트에도 좀 써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내용을 드렸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하면서 인더스트리랑 이렇게 직무를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일단 제가 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였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상 모른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많은 분들이랑 친밀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글링하고 뭐 네이버에 찾고 이런 거보다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안에 특히나 5년,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정말 그 인더스트리나 그 직무에 대해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을 때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좀 내부에서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뭐 연차가 쌓여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모를 수 있고 내가 항상 부족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마케팅 직무에 관련돼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월간 네이버스를 통해서 다른 업종 또 회사 마케팅사들의 일하는 방식들을 조금하나마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그럼 월간 네이버스는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로 문제를 풀고 선물을 받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 담당하고 계시는 선아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라이브 퀴즈 시간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문제 풀고 선물 받는 복습 시간. 선물은 당신의 것. 저는 네이버 웍스의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선아입니다. 먼저 퀴즈에 앞서서 안내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총 4개의 문제가 빠르게 지나갈 거고 채팅창에 정답을 가장 먼저 남겨주신 5분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선물은 네이버페이 1만 원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고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 크게 뜨고 채팅칠 준비해 주세요. 1번입니다. 보잉 주식회사에서 인수인계 사내 업무 전달 및 공유를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웍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팅을 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답자분들 다 계실까요? 지금? 네, 벌써 정답자 5분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많은 분들께서 네. 답변을 주셔가지고 옆에서 5분을 써주고 계셔서 제가 퀴즈가 다 끝나면 한 번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분들. 그럼 바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답은 다 아시다시피 4번 게시판이었습니다. 바로 2번 문제 갈게요. 지난 5월 23일 디딤 365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함께 진행한 세미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영어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힌트도 준비를 했는데 힌트가 필요했을까요? 어. 답변 주신 분들 볼까요? 네. 답변이 갈리고 있네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영어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네,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클라우드 용어인 SaaS였습니다. 정답자분들 축하드리고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정답자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맞춰주신 분. 저 이 팀장님은 제외할게요. 선생님께서도 네, 이 참여하셨나요? 팀장님도 맞춰주셨어요. 이 팀장님은 맞춰주셨는데 제외고요. 그 김효진님, 그 다음에 정은팍님 영어로 쓰신, 그 다음에 김성길님, 다음으로 써주신 분이 염창국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규님 이렇게 5분이 정답자시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지금 틀렸다라고 아쉬운 말씀 주신 분 계시는데요. 네. 질문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무려 2개의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무려 바로 남아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포커스 미디어의 광고 기법으로 아파트 단지, 동, 호기별 입주민 생활상을 반영하여 소재를 매칭하는 상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아시다시피 4번 클러스터 상품이었습니다. 정답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추신 분은 제외할게요. 박성우님 아까 맞추신 것 같은데 박성우님 제외, 그다음에 이혜승님, 이호빈님,
위에서부터 자, 4번 맞춰주신 게 조이님. 그 성함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 호스트 및 토론자에게 본인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이님, 그 다음에 유저님, 대문자로 유저 쓰시는 분, 닥터킴님 이렇게 맞추셨는데 유저님도 아까 맞추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맞춰주셨던 유저님은 소문자 유저 쓰시는 분이시구나. 네. 이혜승, 이호비님, 조이님, 대문자 유저님, 닥터킴님 5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긴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4번 네이버 클라우드의 개발자 마케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부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가 제출한 테크 앰버서더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 아, 네. 너무 쉬운 아, 네. 틀리신 퀴즈였나요? 분도 계시네요. 지금 머스타드 답변 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마스터였습니다. 정답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찍어드렸는데요. 김지혜님, 정인창님, 신유미님 죄송해요. 제가 성함을 잘못 친 것 같은데요. 이사준이 아니고 잠시만요. 이상준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준 비커스님, 이상준님. 김지혜님, 정인창님, 신유미님, 이상준님, 다니엘님. 그 호스트 및 토론자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요.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 보내주세요.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 네이버 페이 1만 원 보내드릴 대상자입니다. 월간 네이버스 이름으로서 오늘 가장 긴 시간 동안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케터의 현업 이야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 처음 월간 네이버스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상윤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늘 월간 네이버스를 진행하는 입장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 명의 발표자로 참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사용자분들을 모시고 사용자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끌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보니까 많이 또 그 내용에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실무에서 느끼는 내용들, 인사이트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또 다른 직종에 혹은 다른 분야의 분들을 또 모아서 한번 엑스퍼트 살롱 3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기님.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관심 깊게 들어주시고 이제 채팅으로 독려와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화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케터로서 시작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마케터로서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는 이런 경우에 항상 가운데는 그거 같습니다. 소통, 그다음에 사람과의 긴밀한 신뢰, 신뢰로서 마케팅을 만드셔야지 좋은 결과로 계속 좋은 전환과 성과 이루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께도 감사,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동길님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질의응답이나 사전 질의응답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들도 많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정말 많구나 해서 계속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저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월간 네이버스를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오늘 발표 주신 분들 다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어떤 직무이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주니어, 시니어 무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자로 또 참석자로 웨비나 운영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간 네이버스의 다시 보기 영상과 또 Q&A 내용이 포함된 발표 자료는 차주 중 웨비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Q&A에 아직 답변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여기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Q&A 자료를 드릴 때 답변을 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